반갑습니다. EBS에서 논술 강의를 하고 있는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논술과 관련된 건데, 사실 논술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오늘 좀 가볍게 논술을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괴로워하거든요. 논술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이냐면, 다른 걸 하다가, 즉 수능 공부를 하다가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머릿속에 논술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혹시 논술로 내가 수능으로 못 가는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고3 학생들이 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고1 때는 대학이 3개밖에 없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대학이 조금 늘어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이 우리 머릿속에 나타납니다. 근데 논술은 우리가 고1 때 생각했던 대학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논술이 그때서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막상 논술을 시작을 하면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정보화 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즉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많은 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는 많은 걸 아는 게 아니라 인터넷, 컴퓨터를 잘 다룰 줄 알면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필요한 능력은 많은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조합하느냐, 이 능력이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에 TV에서 PD 분들 나오는 드라마가 인기를 끈 적이 있죠.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드라마, 갑자기 지금 내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 드라마 어떻게 만들면 되지? 여러분들 드라마 기본 구조, 시작, 첫 회를 만든다고 치면 인물들을 선정을 해야겠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처음에 시작할 때 사이가 어떻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까? 사이가 좋을까요? 까칠하겠죠. 왜? 둘이 사이가 좋으면 드라마가 시작되자마자 끝나겠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전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녀 주인공이 있고 둘은 뭔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사이가 좋아지게 되겠죠. 근데 좋아지려고 하는데 꼭 그럼 드라마가 좀 이어지려면 좋아지는 걸 누군가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주로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거나 여자 주인공의 남자친구거나, 그렇죠? 자, 그러면 남녀 주인공 사이가 나쁘다가 언제 다시 좋아지죠? 언제? 그죠? 뭔가 남자 주인공이 출생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걸 보면서 저 사람도 저렇게 까칠했지만 나름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좋은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호감이 생기고 뭔가 관계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출생의 비밀은 또 다른 방해꾼을 만들죠. 어떻게? 그 남자 집안은 대체로 좋습니다. 부모님들이 반대합니다. 그죠? 이렇게 드라마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 주인공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도움도 주고 남자 친구들이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전개가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마지막 장면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남자 주인공이 유턴을 하죠. 마지막에 우리 머릿속에 나오는 장면은 등대거나 공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드라마의 공식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여러분들 다 PD가 되어서 좋은 드라마, 재밌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겠네요. 자, 논술이 여기서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어진 정보가 인터넷에 다 있단 말이고 얼핏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한번 나는 우리나라의
획기적인 드라마 한 편을 만들겠다. 그러면 일단 기존의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고 지금까지 방영되어 왔는지를 본 다음에 나는 어디서 나만의 색깔을 입혀야 할까? 요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논술은 이런 거를 시도하는 학문입니다. 즉 생각을 한번 더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공감했듯이 웃었듯이 남녀 주인공 시작할 때 되게 까칠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드라마를 만든다면 나는 둘이 까칠하게 시작 안 하는 걸로 만들면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출생의 비밀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너무 진부합니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그걸 다른 비밀 혹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요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해질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즉 우리가 입시 논술을 볼 때 여러분들 되게 싫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바탕에서 출발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논술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해야 되는지 입시와 관련해서도 실제적인 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논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좀 큰 얘기,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얘기, 즉 단순 고3 말고요.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중학생도 실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시죠. 내가 모르는 무언가 복잡한 것을 설명해 달라. 자,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면접 때 주로 던지는 질문이랍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어필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처지에 있습니다. 즉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글을 잘 쓰고 수능을 잘 보고 면접을 잘 보고 자기소개를 잘 쓰고 다 해야 됩니다. 나를 표현하는 거죠. 이게 확장되면 대학을 가서 직장을 가질 때, 취업을 할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즉 누군가 우리를 뽑기 위해서 직무 적성 검사를 시험을 봐라, 스펙을 가져와라, 면접을 잘 봐라, 모든 걸 다 시킵니다. 자, 이게 논술의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글에 입사하고 싶다. 근데 구글에서 저런 질문을 던졌다. 지원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구글은 어떻게 답변하는 사람을 뽑을까요? 내가 모르는 복잡한 것을 설명해 달라고 면접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막막하죠. 어떻게 하면 뽑힐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100명의 답을 듣고 누군가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단언하건대 저 질문을 던져놓고 여러분 보고 뽑으라고 해도 구글 인사 담당자가 뽑는 것과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뛰어난 사람, 차별화된 답변은 대다수가 똑같은 답을 하고 소수가 다른 답을 합니다. 되게 신기한 현상인데요. 제가 경험해본 바가 그렇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논술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답안의 90%, 95%가 대다수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다른 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 붙었던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즉 수석 부사장을 지내는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저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처음에 경제법규를 설명을 했대요. 저 사람 경제법규를 모를 테니까 경제법규는 이렇고 막 설명을 했더니 저 구글 창업자가 되게 따분해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슨 작전을 펼쳤는지를 설명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자기가 장미꽃과 퍼즐을 보낸 의도를 설명하기 시작했답니다. 즉 장미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퍼즐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는지, 자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혼한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부사장까지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했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차별화된 답변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한 사례 답변에서 어떤 지점에 주목하는 게 우리가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을지 두 단계를 거쳤죠. 처음에는 경제법규를 설명했다가 출제 의도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바꿨던 거죠. 그랬더니 그나마 합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차별화된 답변은요, 질문의 의도를 판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건 기업의 면접도 마찬가지, 대학의 논술 시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앞으로 경쟁에서 대해야 할 상황의 모든 경우에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기업도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논술을 하게 되면 왜 필요하냐면 기업을 입사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물론 좀 동떨어져 있겠지만요. 자,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대학으로 넘어왔습니다. 기업도 차별화된 인재를 필요로 하지만 대학도 뛰어난 인재를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캠브리지 대학교 법학 전공에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질문을 던지고 누군가를 뽑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질문을 잘 답변할 수 있게 될까요? 그죠? 똑똑하다? 네, 아니요로 대답하면 될까요? 아니죠. 예, 똑똑하다고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똑똑한 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답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만 제시하는 게 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수능 만점자? IQ 160, 뭐 200? 누굴까요? 자, 그럼 뭐라고 답변하는 게 케임브리지 대학에 우리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똑똑함을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나름의 정의를 차별화되게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뭐가 가장 똑똑한 사람 같습니까? 이걸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수능 점수도 IQ도 이것도 아닌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려운 문제를 주고 그 문제를 순식간에 풀어내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즉 오래 공부하거나 성실성 이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도 가능하죠. 가장 오랫동안 열심히 무언가를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성적은 좀 안 좋지만 나는 집중 되게 잘한다. 뭐 하나에 빠지면 끝까지 한다. 밤을 샌다. 그래서 난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두 가지 알았습니다. 기업에서도 내가 붙으려면 논술을 좀 해야 되는구나. 그죠? 논술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우리가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원하게 된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대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원하는 친구들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변별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2012년도 연세대학교 논술 문제 변형한 겁니다.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는데요. 2번 문제 질문이 그렇습니다. 자, 경쟁률 높은 회사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 한번 너희들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면 어떤 학생이 붙을 수 있을까요? 자, 앞에 캠브리지 대학교나 옥스퍼드 대학교 혹은 구글의 면접 문제와 구성상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답변하기 아예 답변조차 못할 것 같은 질문이 있습니까? 없죠? 아까 우리 드라마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모릅니까? 알죠? 차이는 뭘까요? 예,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좀 더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저에게 아주 그 기적과 같은 합격을 가져다 준 학생을 항상 떠올리게 하는 문제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붙었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너 어떻게 이번 문제를 썼기 때문에 붙었니? 왜냐하면 이 학생은 그 예전에 2012년도이기 때문에 저 때는 우리가 수시 원서를 6장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학생이 원서를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12개인가 썼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그 대학의 범위가 되게 넓죠. 연세대부터, 그러니까 연세대를 붙어도 좋고 뭐 저기 다른 대학을 붙어도 좋은 겁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순위를 매기는 좀 애매하지만 순서상으로 본다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대학도, 자기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대학도 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연세대와 3군데를 붙었는데요. 다행인 거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저 답변을 했길래 저기 붙었니? 이랬더니 자기는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난답니다. 즉 이게 우리의 공부하는 방식이죠. 머릿속에 막 시험 전날 이거 했다가 가서 막 이렇게 쏟아 부어 두고 나오는 방식. 그죠? 자, 요 문제를 뭐 풀이하고 답변하고, 자, 이거보다 우리는 우리나라 대학 문제도 기본적으로는 논리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즉 논술 공부가 정해진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여러분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요것만 논술 공부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겁니다. 그래서 논술은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대학이, 기업이, 세상이 원하는 인재의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논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 논술을 하는 방법은 입시 논술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생각하는 방식 중심으로 가시는 겁니다. 즉 여러분 흥미있는 질문들 있죠. 다 알고 있는 뻔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답변을 고민해 보는 과정이 논술을 공부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자,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다음 질문, 누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공 2개 틀린 학생은 어떤 전형? 정시로 원하는 거의 모든 대학을 다 갈 수 있습니다. 저기서 3개 틀린 학생은요? 정시. 정시로 모든 대학을 다 갈 수 있습니까? 3개부터 조금 애매해집니다. 4개 틀린 학생은요? 정시로 가야 됩니까?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죠. 전국에 수능 2개 이내로 틀린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학마다 저기 수능 그 출제 연도 난이도마다 만점자 숫자가 좀 달라지지만 보통 재작년에 288명, 300명 수준이었습니다. 만점자가 다 합쳐가지고. 그러면 2개 틀린 학생은 뭐 최소한 3-4배는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1000명, 2000명. 그러면 뭐 원하는 대학 정시 인원만 해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인문계 기준으로 여러분이 가늠하실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가고 싶은 대학으로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스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스카이를 가고 싶어 합니다. 자, 스카이를 가려면 3개 이내여야 모든 과를 좀 안정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3개 이내여야. 즉 그 말은 3개에서 한 문제를 더 틀리면 대학이 하나씩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거친 방법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맞습니다. 특히나 인문계는 그렇습니다. 인문계는. 즉 2개를 틀린 학생이면 정시만 고집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3개 틀리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변수가 또 하나 있죠. 여러분 수능을 모의고사 때 계속 2개 이내로 틀리던 학생이 수능에서 2개 이내로 틀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모르는 겁니다. 지금 수시가 70% 혹은 어느 대학에 따라서는 80%를 뽑고 있는 상황에서 대입 전략을 짤 때 정시만 고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수능이 확실하다면 정시만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즉 수시 인원이 많아질수록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시만 고집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저기 그 서울대학교 인문계 선발 정시 인원이 300-40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3, 400등 안에 들어야 안정적으로 정시에 서울대 인문 계열을 진학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수시에서 빠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등수 좀 내려가겠지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능 전공 2개 틀린 학생은 어떤 전형? 예, 정시를 선택해도 되고 저라면 그렇게 조언하겠습니다.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에도 하나, 2개 정도의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신 평균 2등급인 학생은 어떤 전형을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전국의 고등학교가 1,700개, 2,000개라고 대략적으로 잡아봅시다. 2.0인 학생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과목의 1등급이 몇 프로죠? 4%죠. 2등급은 몇 프로죠? 예, 7%를 더해서 11%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과목 평균이니까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국의 2,000개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2.0 정도인 학생은 전국으로 따지면 몇 명쯤 될까요? 예, 몇만 명 되겠죠. 몇만 명. 그러면 주요 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한 10개 대학, 15개 대학, 인서울 대학, 자, 요 대학들 정원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예, 4, 5천 명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 평균 등급이 2.0인 학생은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되느냐? 예,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하는 것은 맞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해야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은 여러분의 선호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신은 2점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요 10개 대학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합전형이 여러분의 잠재력과 다른 요소를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즉 1점대도 떨어질 확률이 존재하는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내신 평균 2등급인 학생은 어떤 전형? 예, 당연히 정시는 해야 되는 거고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논술 전형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논술을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도 논술 전형을 지원해야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말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쟤는 논술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논술로 붙었대 라는 말. 또는 논술은 운이야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죠? 예. 그럼 논술 한 번도 안 해본 학생도 논술로 운이기 때문에 붙을 수 있겠네요? 예, 붙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논리적 사고, 논술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다 그랬죠? 예,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과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논술 기출문제를 저는 별로 안 풀어봤어요와 합격이 반드시 반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논술을 별로 안 해도 나도 논술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더 중요한 건 뭐죠? 예, 논술적 사고를 계속 해오는 학생이 논술로 붙는 겁니다. 즉 그 사고는 뭐다? 어떤 새로운 질문, 새로운 문제, 새로운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더 자꾸 해보는 사람이 논술로 붙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수능과 조금 다르게 논술은 수능은 한 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좀 힘들지만 논술은 좀 뒤처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즉 학생마다 잠재 능력이 정말 다 다릅니다. 나는 논술을 직접 안 했지만 꾸준히 논술 실력을 쌓아온 학생들도 있고요. 논술 기출문제는 많이 풀었지만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 학생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논술은 누가 해야 되는가? 전적으로 입시적인 측면만 고려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논술은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대학보다 상위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이면 논술을 하셔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대학보다 상위 대학을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논술의 문을 두드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죠. 잠깐만, 나는 논술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 다음에 재능이 있다면 논술 전형을 통해서 기회를 분산시키는 거죠. 전략을 짜는 겁니다. 수능은 어차피 우리 다 해야 되니까.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논술을 공부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논술을 공부한다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논술을 공부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가장 많이 듣는 많이 듣는 말이 책 많이 읽어라 이거죠. 제가 매번 상담할 때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듣는 말도 그겁니다. 저 논술 해야 되나요? 근데 저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입니다. 자, 과연 책을 안 읽으면 논술을 못하는 걸까요? 즉, 논술 공부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답변들이 떠오르죠? 막 고민되죠. 저거 분명히 많이 읽으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왜 질문을 하지? 질문을 한다는 말은 많이 읽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 아닌가? 여기까지 가죠. 예, 그렇습니다. 논술 공부는 책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왜 좋죠? 제가 아까 답을 얘기했죠. 지식이 쌓이니까 좋을까요? 예,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근데 지식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좋죠? 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책을 대충 읽고 훑어 읽고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은 학생이 논술을 잘할까요? 예, 아닌 거죠. 즉, 조금 읽어도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읽는 게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은 똑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에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논술 전형이 너무 자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도 논술을 가르치면서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저는 논술에 자신이 붙었어요. 이제 실력이 완성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시험 보는 그날까지 다 불안해하거든요. 그리고 붙고 나서 내가 논술을 조금 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논술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야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기출문제를 푸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자, 근데 기출문제만으로 논술 공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기출문제를 접해 봐야겠죠. 대학별로 시간 내에 일정 분량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사실은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볼 필요는 있지만 저게 논술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논술은 친구들과 토론 통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 맞습니까? 예, 맞죠. 토론하면 좋겠죠. 자,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친구들이랑 토론해 본 적 있습니까? 예, 그 토론이 어떻게 진행이 되던가요? 정말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반론이 전개되면서 서로의 감정은 전혀 배제한 채 제대로 된 결론에 도달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들의 토론은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예, 감정적 상처를 남기기 쉽습니다. 비판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토론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토론이 좋은 방법은 맞습니다만 실제로 토론을 통해서 논리적 사고, 합리적 반론이 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학생들 자체, 구성원 자체를 짤 때 되게 잘 짜야 됩니다. 수준과 진지함, 성실성, 참여도, 동기 다 맞는 학생들끼리 구성이 되어야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토론입니다. 자, 그러면 논술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논술 공부는 책상에서 한다는 생각을 일단은 조금 접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 앞에서 기출문제를 앞에 놓고 그걸 푸는 게 논술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논술 공부는 내가 보고 접하는 모든 것들에서 차별화하는 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참 추상적인 말이죠. 즉 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까 드라마 얘기를 했죠. 영화 여러분 많이 좋아하죠. 음악을 듣기도 하죠. 이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나라면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답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것 같지만 공부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인간이 어떤 걸 보자마자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마인드 하나를 가볍게 갖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부 아닌 것 같지만 공부를 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변명거리가 될 수도 있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다가 부모님이 너 공부 안 하고 뭐하니? 저 논술 공부해요. 무슨 말이니? 예, 저기에 저 등장인물의 성격은 전개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거라고 누군가 말했어요.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진짜라고 믿습니다. 진짜라고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귀신이 나오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주제인 거죠. 귀신이 된 주인공이 기억상실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살해한 범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범인은 자기가 살해를 했으니까 그 귀신을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귀신이 환생을 한 겁니다. 환생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 세상에 다시 내려왔는데 그 범인이 그 신민아 씨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죠. 화면이 막 흔들리면서 갑자기 옛날 기억이 순간 삽입되는 경우. 그러면서 이 여자 주인공이 머릿속으로 잠깐만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그 이전날부터 요 신민아 씨 주변을 이렇게 맴돌았던 겁니다. 맴돌아서 이렇게 만나서 뭐 다른 얘기하고. 근데 그때는 기억이 안 났던 거죠. 그래서 신민아 씨가 그 주인공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범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어제 시장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드라마를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상황을 논술 문제로 출제한다면 뭐라고 질문을 던지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뭔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범인은 거짓말했습니까? 사실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사실을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안타까워 있는 건 왜 안타까워하고 있죠? 사실을 얘기했지만 거짓말을 한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사실을 얘기하면서 거짓을 말할 수 있을까라고 논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죠? 자, 요게 프랑스 바칼로레아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게 머리 아프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안 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의 재미를 조금 드릴 수 있다면 대학뿐만 아니라 더 큰 인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보통 던지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를 만나서 대학을 가는데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충분히 좋겠지만 나는 꿈이 좀 더 크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논술을 하는 능력을 배워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뛰어난 인재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대학에 합격한 걸로 만족하지 말고 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해서 뛰어난 창의적 인재가 돼서 나에게 왕복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면 좋겠다. 선생님 한번 초빙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는 구글 면접 문제까지 공부를 다 했거든요. 그거에 대한 해법까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이 중요한 것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사고의 방법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개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석, 해석, 논증, 평가라는 사고 방법입니다. 되게 추상적이고 어려운 말이죠.
분석, 해석, 논증, 평가라는 사고력을 우리는 항상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어떤 사람과 우리가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럴 경우에 뭐가 제일 문제냐면 머릿속에 개념이 제대로 같이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개념을 분석하면 다른 사람과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객기를 부려야 돼, 부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기를 부려야 돼, 부리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객기를 젊을 때 좀 부려도 돼. 어떤 사람은 객기 부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입장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객기를 젊을 땐 객기 좀 부려도 되는 어떤 개념을 객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객기가 젊은 시절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해도 됩니다. 객기 부리지 말아야 되는 이 객기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뭔가 불법적인 것, 그죠? 허세가 가득한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객기의 개념이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전을 옆에 두고 어떤 사람과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 한 개를 배웠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 객기 부려야 돼. 아니야, 객기 부리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너는 객기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정교하게 소통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논술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다양한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따로 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EBS에 수없이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강의들을 통해서 구체적 방법론은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실제 수험생,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구체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에 대한 인식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수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술을 선택해서 논술 공부를 하면 시간이 좀 많이 뺏긴다, 시간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논술 공부가 아까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가능하다면 사실은 수능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렇거든요. 매일 아침에 짧은 글을 10분 정도 읽는 겁니다. 10분 정도. 이건 뭘 하기 위해서냐? 하루 종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논술 공부 책상에 생각하는 게 아니죠. 짧은 글을 읽고 하루 종일 시간을 활용해서 요약, 비교, 비판을 해본다. 즉, 잠깐만, 아침에 읽은 저 글을 나라면 저런 생각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런 말 했는데 나라면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은 저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 안 하나? 저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걸 하루 종일 짜투리 시간에 하는 겁니다. 생각날 때마다. 제가 아까 던진 질문 중에 그게 있죠. 사실을 말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이런 걸 만약에 읽었다면 하루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잠깐만, 이게 뭐지? 사실 말하면서 거짓말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성립하지? 생각하는 건 하루 종일. 그리고 나서 저녁에 와서 잠깐 정리하는 겁니다. 아름답죠? 고등학교 3년 내내 저걸 하면 여러분은 기대되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도해보고 저렇게 노력해본다. 그래서 저게 습관화가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말하지 않아도 10분을 읽지 않아도 10분을 뉴스를 보거나 누군가 얘기를 하면서도 논리적 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EBS 게시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EBS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과 그 다음에 거기 합격 후기를 올려주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이 제가 해야 되나요? 이거였습니다.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이 왜 자꾸 올라오냐면 내신이 불안정해서 논술을 안 해봐서도 있지만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해야 되나요의 가장 문제점 그거였죠. 내신 안 좋은데 해야 되나요? 논술 안 해봤는데 해야 되나요? 논술 늦었는데 해야 되나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논술 안 했는데 해야 되나요에 대한 질문은 그 답변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안 했는데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논술 공부 안 해봤습니다. 선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할 수 있죠. 제가 아까 말했죠. 어떻게? 내가 논리적 생활을 해왔다면. 즉, 논술 문제를 한번 접해보는 겁니다.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질문, 논술 안 해봤는데 해야 되나요? 자신의 현재 논술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신이 안 좋은데 논술을 해야 되나요? 예. 얼마나 안 좋은데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 대략적인 대학이 발표하는 주요 상위권 대학 10개 정도를 보면 논술 전형 합격자의 내신 분포, 합격 대수가 가장 많은 분포는 2.5입니다. 2.5 언저리에 있는 학생이 가장 많이 합격한 겁니다. 표준 편차는 1이 조금 넘습니다. 1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뭐 1.5, 그러니까 내신이 2.5 이내라면 논술로 합격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 거죠. 3.5도 논술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등급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저 4등급인데 논술 해야 되나요? 입니다. 제 나름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 중에 합격자 가장 낮은 합격자를 발표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5등급, 6등급으로 논술 중에 붙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한 명이 붙었다고 해서 그걸 선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4등급인 학생. 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내신을 가지고 논술을 할까 말까 결정을 할 때 내가 2.5, 3.5 사이에 있다. 논술 잠재력이 있다. 논술 하시는 겁니다. 논술 하시는 겁니다. 4등급이다. 근데 나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을 지망할 것이다. 예, 논술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4등급인데 꿈도 소박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선호하지 않는 대학의 학과, 선호하지 않는 학과다라고 생각이 들면 4등급으로 하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논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이 나왔습니다. 지금 해도 되나요? 지금 해도 되나요? 예, 이 질문은 너무나 답이 명쾌합니다. 원서 쓸 거면 아무리 늦었어도 하십시오. 원서를 쓸 거면. 그러니까 원서를 안 쓸 거면 하지 말고 원서를 쓰실 거면 7월에도 8월에도 해야죠. 그러니까 원서 쓸까 말까를 결정한 다음에 논술 문제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논술 시험장에 갈 거라면 논술을 언제든 시작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논술 관련된 질문에 가장 많은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렸고요. 그리고 작년에 붙었던 학생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의미가 그겁니다. 아, 저거 보고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심정이 어떤 상태였는데 어떻게 붙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학생도 붙었던 게 그겁니다. 재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때는 좀 더 잘 나왔었는데 그래서 논술은 기대도 안 하고 있다가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우리 화면상 많은 글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만 쓰고 말았는데 사실은 저렇게 해서는 저 학생의 기분이나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U자가 끊임없이 붙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붙었어요. 유유유 엉엉 아이고 아이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실감하기 힘든 겁니다. 수능 정시로 대학을 합격하면 실감이 잘 되는데요. 논술로 합격하면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논술 실력을 자신할 수 있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매년 그 논술 전형이 끝나고 나서 12월 달이 되면 그 합격자 발표 시즌에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전화가 오면 제일 그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 그겁니다. 선생님, 제가 왜 전화할게요? 이렇게 묻는 질문입니다. 예, 합격자 발표 기간에 전화하는 학생이 왜 전화할게요? 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근데 앙큼하게 저 왜 전화할게요? 저 붙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 저 지금 옥상에 속옷바람으로 올라와 있어요. 하나도 안 추워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제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표가 12월 달입니다. 옥상에 속옷바람으로 올라온 남학생이었는데 속옷바람으로 올라가서 하나도 안 추워요라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여러분도 그런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은 실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에 숨겨져 있는 뜻은 그겁니다. 꿈은 무조건 크게 갖는 게 좋습니다. 꿈을 작게 갖겠다는 얘기는 거칠게 말하면 노력하기 싫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할 수 있을까? 예. 더 열심히 하면 뭐든지 가능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논술이 왜 필요하고 누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논술은 진대이다. 어두컴컴한 정보의 바다에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붙여주기 때문이다. 논술은 날개이다. 왜냐하면 지쳤던 내게 꿈을 이룰 시작점이 돼주기 때문이다. 논술은 별이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시련과 고통을 주지만 그 끝에는 우리에게 한 목표를 두고 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When you start believing, that your whole world it could be mine. All that I need is time.